살아야 한다. 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실제 역사 속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물 이름과 일부 설정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마을 어귀에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유서린이 뒤뜰에서 마른 콩잎을 추리고 있던 늦가을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들었습니다. 서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 너머로 붉은 관복의 소매 끝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리 하나가 말에서 내려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고 그의 손에는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인장이 찍힌 붉은 밀랍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가문은 전라도의 한 고을에서 대를 이어 학문을 업으로 삼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고조부 때부터 관직보다 그를 택해왔고 그 탓에 크게 번성하지도 않았지만 크게 무너지지도 않은 조용하고 단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정아는 그 뿌리를 가장 충실히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혼란한 조정에서도 홀로 고든 자리를 지켰고 부귀를 좇는 대신 학문으로 삶을 가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래서 자란 서린에게 궁궐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정아는 두루마리를 손에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고요가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처마 끝을 손으로 꼭 쥔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뒤돌아 나간 뒤 아버지는 두루마리를 말아 소매 안에 집어넣고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서린을 바라보았을 때 서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 안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단단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 눈이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깊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결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어떤 말이 그 안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이 일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지의 내용은 간결하고 냉정했습니다. 왕실에서 왕비 간택 후보를 수소문하던 중 유씨 가문의 딸이 그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한양으로 올라와 간택 절차에 응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거절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왕명을 거스르는 것은 역모와 다름없었고 그것은 집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했던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미 그 계산을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꿈꾸어온 미래란 이 마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계절마다 바뀌는 마당의 꽃을 가꾸고 때가 되면 가난하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작은 집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 꿈은 보잘것없었지만 서린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집 앞에는 이미 가마와 호위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릴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린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면서 끝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두 손으로 딸의 볼을 감쌌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 서서 가마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낮아 보였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서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내려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흙길 위로 나아가는 동안 가마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겹쳐 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양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사흘이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가마창 틈으로 농가 밭이 스쳐 지났습니다. 추수를 마친 들판은 황량하게 드러누워 있었고 그 위를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백성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피로가 짙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이 어지럽다는 이야기는 서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한 뒤 조정에는 날마다 풍문이 떠돌았고 왕의 숙부대군 이광원이 조정의 실권을 하나씩 장악해 간다는 소문도 귓결에 맴돌았습니다. 변방의 시골 고을에까지 그 이름이 흘러들 정도라면 궁 안의 공기가 얼마나 싸늘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양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하늘을 가리듯 솟아 있었고 성문 위로 왕실의 깃발이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가마가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육중한 성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리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자신의 등 뒤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서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서린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처음 느껴지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숨막히는 고요였습니다. 간택 절차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후보 처자들이 궁중 예법을 익히고 어른들 앞에서 걸음걸이를 보이고 글씨를 쓰고 술을 놓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서리는 말수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처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서리는 궁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나인들의 눈빛, 내관들이 오가는 방향, 어느 문이 자주 열리고 어느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최종 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서린이었습니다. 대비의 낙점이 내려졌고 조정의 대신들이 차례로 허례를 갖추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린에게는 그 침묵이 기쁨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환호가 아닌 침묵으로 맞이하는 왕비의 자리란 처음부터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왕 이도겸을 처음 마주한 것은 간택이 결정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행각 마루 끝에서였습니다. 내관들의 안내를 받아 나타난 왕은 서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습니다. 용포는 반듯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오래 혼자 있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거동 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법대로 절을 올리고 자리를 잡은 뒤 내관들이 물러나고 나서야 마당에는 낮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정치도 예법도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피어있는 국화꽃 이야기였습니다. 늦가을에도 지지 않고 피어있는 국화가 신기하다고, 그래서 매일 이 마루 끝에 나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꽃 이야기 한마디로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혼례는 가을이 깊어가는 무렵에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의식이었지만 서린에게는 그것이 화려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예복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서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위치였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궁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군 이광원의 사람들이 조정에 더 깊이 파고들었고 왕의 측근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대신들이 올리는 상소문의 내용이 바뀌었고 왕이 독대하던 신하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대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나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느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서리는 매일 밤 왕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즉위한 뒤 홀로 정사를 감당해야 했지만 그를 진심으로 보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군의 세력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왕이 스스로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리는 그 흐름을 읽고 있었지만 왕비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서린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정각 지붕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서린은 단순히 왕비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시간은 서린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처소 밖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군의 움직임은 점차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온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궁 안의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조회에 오르는 대신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긴장이 흘렀고 정각 사이를 오가는 내관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린이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왕의 측근 내관 하나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신하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면 나인들은 눈을 피하며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서둘러 왕을 찾았지만 왕의 처소는 이미 대군의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서린의 청은 2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봉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궁 밖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갑옷 소리와 횃불의 빛이 궁벽 너머로 번졌고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처소 안에서 창 틈으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예감이 차갑게 솟아올랐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군 이광원은 그날 밤을 선택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궁 안의 요충지를 하나씩 장악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한꺼번에 제거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조정은 이미 대군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는 남았지만 실질적인 권력 이동은 그 밤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위의 형식이 갖추어졌습니다. 대군이 내세운 명분은 왕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국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왕은 양위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내관 하나가 나중에 서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옥새가 대군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궁 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소식을 자신의 처소에서 들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왕이 폐위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왕비인 서린도 즉시 왕비의 신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명이 내려졌다는 것을.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입고 있던 왕비의 예복을 벗어야 했고 머리에 화려한 장신구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인들은 말없이 그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갔습니다. 오래 함께 지냈던 나인 몇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린은 그 어느 것에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의 겨울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는 길은 처음 들어온 길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입궁 때와는 달리 퇴걸은 쓸쓸하고 조용했습니다.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서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혼례 때 입었던 붉은 예복도, 왕비로서 받았던 어떤 것도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서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폐위된 왕 이도겸에게 내려진 처분은 유배였습니다. 영모의 죄를 씌우기에는 명분이 부족했고 죽이기에는 아직 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군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왕을 멀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끝자락의 한 고을이 유배지로 정해졌고 호위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짧은 시간 안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서린은 그 소식을 거리에서 들었습니다. 궁을 나온 뒤 아무런 거처도 없었던 그녀는 전날 밤을 도성 안의 작은 주막 처마 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 노파가 눈치채고 방 한 칸을 내주었지만 서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귀동냥으로 들은 말 한마디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패왕이 오늘 한강 다리를 건너 북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뛰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골목길을 달려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거침없이 내려갔습니다. 신발이 지늘게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아야 한다는 마음이 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유배 행렬은 이미 돌다리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한강은 차갑고 넓었습니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행렬을 두른 군사들의 갑옷 위로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리 입구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 틈 사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포를 입고 있던 사람이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다리 중간 즈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먼 거리였고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왕이 멈춰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행렬을 재촉했습니다. 이도겸은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동안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바람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서리는 그 입술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사라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리 위의 행렬은 계속 나아갔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돌 위를 울렸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도겸의 뒷모습이 흰 안개 속으로 서서히 지워지는 동안 서리는 강가에 서서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뛰어가 붙잡고 싶었습니다. 소리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밑에서 강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강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흘렀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사라진 뒤에도, 강바람이 매서워진 뒤에도, 안개가 더 짙게 내려앉은 뒤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돌아선 것은 해가 완전히 떠오른 뒤였습니다. 등 뒤로 강물 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과 몇 달 전 올라오던 그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가마 안에 있었고 앞뒤로 호위가 따랐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하면서 걸었고 어떤 날은 빈 배로 산길을 넘었습니다. 행인들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허름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서린이었습니다. 고향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왕비였던 딸이 쫓겨났다는 소문은 이미 퍼졌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서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도 길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인데도 집집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서린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에 들어서자 맞은편에서 이웃 할멈이 걸어오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잠깐 멈추었다가 눈을 내리깔고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 뒤로 서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서린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가니 살림살이가 흩어져 있었고 방 안은 이미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뒷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나이든 하인 하나가 서린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의 입에서 서리는 단편적인 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버지 유정아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의 쿠데타에 반발한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고 그 명단에 유정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소 하나가 죽음을 불렀습니다. 연루된 이들은 이미 처형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상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서리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다운 일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글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붓 대신 이름 석자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를지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서린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나이든 하인의 말에 의하면 사흘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고 친척 집으로 옮겨진 뒤 자리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가문은 역적의 집으로 낙인 찍혔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집은 남아 있었지만 이름은 없었습니다. 유서린이라는 이름도 이제는 빛이 꺼진 가문에 속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부서진 집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교지가 내려오던 날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을 궁으로 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그것을 알면서도 보낸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살아남으려면 궁궐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보호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병, 부서진 집과 빼앗긴 이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친척 집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서린을 알아보았고 손을 뻗었습니다. 서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른 잎들이 마당을 굴렀습니다. 서린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이름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한강 돌다리 위에서 읽은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살아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겨울이 가장 깊은 때였습니다. 친척집 한 칸 방에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서린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고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이 아니라 소리도 없이 내려 쌓이는 가루 같은 눈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집안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찾아와 곡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조차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루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서리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묻고 난 뒤
서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척 집에 더 머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역적의 딸을 품고 있다가 화가 미칠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린은 며칠 뒤 스스로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며칠 동안 헤맸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산속 마을에서 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왕비라는 소문은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관아에서 쫓아낸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역적 가문의 여인을 받아주었다가 관의 눈밖에 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겹치면서 서린의 몸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산속을 걷는 도중에 발이 얼어 감각을 잃었고 어느 오후에는 그대로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조차 사라지고 그냥 눕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묻히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살아야 한다는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눈 위에서 들려온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신 소리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오래 걷는데 익숙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서린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회색 승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쪼그려 앉아 서린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절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스님은 서린을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지만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져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절이었습니다. 법당 하나와 요사체 몇 채, 그리고 오래된 우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서린은 처음으로 무언가에 감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스님은 서린을 따뜻한 방에 눕혔고 뜨거운 죽을 끓여왔습니다. 서린은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스님이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이 없는 스님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서린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서린의 몸이 조금 회복되었을 때 스님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명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에서 혼자 수행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 살아 있습니까?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월 스님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명월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스님은 서린에게 절에 머물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몸이 나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절 아래 밭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여 받아들였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린은 처음으로 스스로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흙이 드러나 있었고
바람이 쓸고 간 낙엽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쥐고 조용히 쓸었습니다. 왕비였던 손으로, 역적의 딸이 된 손으로 이제 절마당을 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월 스님은 그날 설인의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 위의 절에도 봄은 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마지막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고 우물가의 작은 풀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설이는 그것을 발견하는 날 아침 한참을 쪼그려 앉아 그 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 추위를 견디고 올라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명월 스님은 설인에게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절 아래 작은 개울가에 자라는 풀들의 이름, 어떤 나무 껍질이 상처를 낫게 하는지, 겨울을 나기 위해 무엇을 저장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스님은 직접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하고 설인이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스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설인을 절 아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개울가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천을 염색하는 일을 하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 장인이었는데 눈이 나빠져서 혼자 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스님이 설인을 그 집 앞에 데려다 놓고는 말했습니다.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인은 그날부터 장인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나르고 가마솥을 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염색이라는 것이 단순히 색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의 종류에 따라 물의 온도가 달라야 했고 물감이 배어드는 시간도 달랐습니다. 같은 붉은 빛이라도 조금 더 오래 담그면 검붉어지고 짧게 담그면 연분홍이 되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장인의 기술이었습니다. 설이는 손이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궁에서 술을 놓던 손이었습니다. 장인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설인에게 혼자 천을 담그는 일을 맡겼습니다. 잘못될 경우 비싼 천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인은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고른 빛깔을 냈습니다. 붉은 빛의 천이 가마솥에서 건져져 햇볕에 널릴 때 설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붉은 것은 궁에서 입던 예복의 색이기도 했고 홀레날 치장했던 비녀의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붉은 빛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명령해서 만든 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오래 담그고 기다려서 얻은 색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설인에게는 작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설인을 경계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인이었고 말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집의 스님에게 배운 약초 처방을 알려주기도 했고 장이 서는 날에는 함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소박한 왕래가 싫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그녀를 붉은 천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먼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설인이라는 이름은 이미 역적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꺼내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불리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설이는 마을 뒤편의 동쪽 산에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멀리 산줄기가 이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였습니다. 그 너머 어딘가에 이도겸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매일 그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닿을 리 없다는 것을 설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산에 오르는 것이 어느새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설이는 그 모든 계절을 개울과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붉은 천을 물들이고 약초를 캐고 새벽마다 동쪽 산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날들이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의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들 속에서 그 목소리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설인이 그 마을에 자리를 잡은 지 몇 해가 지나는 사이 장인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설인은 그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켰고 작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인은 죽기 전에 자신의 도구들을 설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이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은 그 도구들을 받아 조심스럽게 싸맸습니다. 이후로 설인은 혼자 염색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천을 가져왔고 설인은 원하는 빛깔로 물들여 돌려주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자고 다음 날을 살아갈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월 스님은 여전히 산 위의 절에 있었습니다. 설이는 달마다 한 번씩 산을 올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마당을 함께 쓸고 저물녘에 설인이 내려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이 설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는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서 마을에서 설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이웃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설인은 그냥 마을의 염색쟁이 여인이었습니다. 왕비였다는 것도 역적의 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설이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가 막 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오래된 나그네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었고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상 같기도 하고 그냥 길을 걷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이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설인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북쪽 고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쪽에 오래 살다가 아들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인은 불쑥 말했습니다. 북쪽 유배지에서 오래 살던 어떤 분이 올겨울에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결국 봄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이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노인은 물을 다 마시고 떠났습니다. 설이는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몇 장이 떨어져 설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았고 몸이 약한 사람이 거기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살아있으라고. 그 기도가 더 이상 닿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도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행각 마루 끝에서 처음 보았던 얼굴, 빗소리를 들으며 옆에 앉아있던 밤, 그리고 안개 속 돌다리 위에서 멀어져 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살아줘. 그 말을 지키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 하나를 붙잡고 이 모든 계절을 견뎌왔습니다. 그 말을 건네준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의 모양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다 간 세상에 자신도 살았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여느 날처럼 동쪽 산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 위에 조용히 쌓일 뿐이었습니다. 서린의 머리카락이 흰빛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새벽산을 오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올랐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몸살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날도 올랐습니다. 그것이 서린의 하루였습니다. 명월 스님은 서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법당에서 좌선을 하다가 그대로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스님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리는 스님의 마지막을 수습하고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홀로 장례를 치르면서 서리는 스님이 처음 자신에게 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왜 아직 살아있느냐고. 그 질문 덕분에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말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군 이광원은 권력을 잡은 지 몇 해 뒤에 세상을 떠났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도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리는 오래 살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것들이 결국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한 뒤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소문은 마을에도 흘러들었습니다. 젊은 왕이었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오래된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억울하게 폐위된 왕의 기록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장터에서 주고받았습니다. 서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산에 한 번 더 올랐습니다. 조사는 몇 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다시 꺼내졌고 당시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 모아졌습니다. 대군의 쿠데타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폐위된 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옥새를 넘겼는지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정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게 폐위된 왕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고 유배지에서 죽은 그의 넋이 비로소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역적으로 몰린 신하들의 이름도 복권되었습니다. 유정아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충직한 학자로 불의에 맞선 신하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린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매화나무에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들이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왔습니다. 서린은 매화나무 아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마당에서 흰 꽃잎이 지는 나무 아래서 늙은 여인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봄은 그에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다른 어떤 봄보다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아닌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에게는 이 봄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기다려온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슬프지 않은 이상한 봄이었습니다. 궁에서 사람이 온 것은 봄 기운이 마을 어귀까지 가득 찬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 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일을 멈추었습니다. 관복이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은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마당에서 천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천이었습니다. 관리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올리는 것을 보고 서린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천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관리는 긴장한 얼굴로 왕의 어명을 전했습니다.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왕비였던 분을 궁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당의 햇살이 그 얼굴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젊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기다린 여인으로 남겠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왕비로서 예우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쓸쓸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처럼 차분했습니다. 관리들이 돌아간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서린 앞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린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이 정리되었다고.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더 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마지막으로 동쪽 산에 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숨이 일찍 찼습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봄밤의 하늘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린은 언제나 서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너머가 어딘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온 기도 대신 처음으로 다른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차지 않은 조용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서린의 흰머리를 가만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대답처럼.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도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았던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행각 마루 끝에서 국화꽃을 바라보던 외롭지만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오랜 세월을 건너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래지 않았습니다.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그것을 지켜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들이었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밤길을 채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린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꽃잎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그냥 때가 되어지는 꽃잎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떨어져 발등 위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 너머로 봄밤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조용한 봄바람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